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다시 1. 하인리히 벨 지음, 김연수 옮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자유로이 꾸며낸 것이다. 저널리즘의 실제 묘사 중에 빌트지와의 유사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한 바도 우연의 산물도 아닌 그저 불가피한 일일 뿐이다. 아래의 보고를 위한 자료가 나온 몇 가지 부차적인 원천과 세 가지 주요 원천이 있다. 이들 자료의 원천은 여기 처음에서 한 번 언급하고 이후에는 더 거론하지 않겠다. 주요 원천은 경찰의 신문조서, 후베르트 블로르나 변호사, 그리고 그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대학 동창인 페터 하흐 검사이다. 하흐 검사는 신문조서, 수사 당국의 조치들과 수사 결과들을 아직 정식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보충해 주기로 했다. 물론 비밀리에. 반드시 덧붙여 말해둘 것은 보충해 준 자료는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사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친구 블로르나의 고민이 정말로 그의 마음에 와 닿기 때문이다. 블로르나는 그 자신이 이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설명하지 못할 것도 없고 오히려 논리적으로까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카타리나 블룸 사건은 그 피고인의 태도나 그녀의 변호사 블로르나 박사의 아주 난처한 입장을 놓고 볼 때 아무튼 다소 허구적인 면이 있을 것이기에 하흐가 범한 것과 같은 자잘하고 아주 인간적인 부정은 어쩌면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차적인 원천들의 경우 그중 몇 가지는 큰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것들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어서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의 연루, 뒤엉킴, 관련성, 편파성, 놀라움 및 진술이 이 보고에서 저절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나치게 원천 운운해서 이 보고가 때때로 물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원천들이니 흐름이니 하면서 구성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어쩌면 그 대신 집결이라는 개념, 외국어로는 컨덕션이라는 말을 제안할 수 있겠다. 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개념은 어린 시절 혹은 어른이 되어서도 웅덩이를 가지고 그 안팎에서 놀아본 적이 있는 웅덩이들을 파고 물길들을 서로 연결해 웅덩이를 비우기도 하고 물길을 옆으로 돌리거나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마침내 가지고 놀 수 있는 웅덩이의 물 전부를 하나로 모아 흐르게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이는 모은 물을 더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게 하거나 가능하다면 규칙대로 혹은 순리대로 당국에서 만들어 놓은 하수관이나 배수관으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다름 아닌 일종의 배수 혹은 물 빼기 작업이다. 명명백백한 정리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때때로 수면 차이나 수면 조절이 필요한 흐름을 타게 되더라도 관대히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무래도 흐름의 중단, 흐름의 정체, 모래의 퇴적, 유도 작업의 실패, 함께 흐를 수 없는 원천들, 게다가 지하의 흐름들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번쯤 언급되어야 할 사건은 끔찍한 것들이다. 1974년 2월 20일 수요일 여성 카니발 전날 밤 어느 도시에서 27살의 젊은 여자가 저녁 6시 45분경 누군가가 주최하는 댄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나흘 후 드라마틱하게 사실 그렇게 표현해야만 한다. 여기서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부득이한 수면 차이들이 지적된다. 사건이 전개된 이후 일요일 저녁 거의 비슷한 시간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녁 7시 4분경에 그녀는 발터 매딩 경사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 그는 마침 사적인 이유가 아닌 직무상의 이유로
아랍 족장으로 분장을 하고 있던 참이다. 그녀는 놀란 웨딩에게 조서를 작성하라고 진술한다. 자신이 낮 12시 15분경 자기 아파트에서 베르너 퇴트게스 기자를 총으로 살해했으며 웨딩이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를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했고, 그녀 자신은 12시 15분에서 저녁 7시까지 후회의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 시내를 이리저리 배회했지만 조금도 후회되는 바를 찾지 못했노라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체포해 주길 부탁하며 사랑하는 루트비히가 있는 그곳에 자신도 기꺼이 있고 싶노라고 말한다. 매딩은 여러 차례의 신문으로 이 젊은 여자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끼고 있던 터라 한순간도 그녀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상관인 바이츠맨의 수사 과장에게 보고하고 젊은 여자를 감방에 넣으라고 지시한 후 15분 뒤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서 바이츠맨네와 만난다. 훈련을 잘 받은 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젊은 여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피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단지 부득이한 경우에 정도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러니 이런 광경에 관해서는 텔레비전과 영화 혹은 이런 종류의 공포물과 뮤지컬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어야 한다면 그건 피가 아니다. 아마도 약간의 채색 효과만 내야 할 것이다. 퇴트게스는 다 해진 침대 시트를 즉흥적으로 어설프게 재단해 만든 아랍 족장의 옷을 입은 채 총을 맞고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순백의 바탕 위에 새빨간 피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때 권총은 필연적으로 거의 총 모양의 분무기이고 의상은 캔버스와도 같기에 여기서는 배수 시스템보다는 현대 회화나 무대 장치에 더 가깝다. 그렇다. 그것은 그러니까 사실이다. 축제 분위기로 술렁이는 이 도시 서쪽 숲에서 제의 수요일에야 역시 총에 맞은 사진 기자 아돌프 쇠너의 시체가 발견되자 한동안 그도 블룸의 희생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밝혀졌다. 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따져보았을 때 증거 불충분으로 여겨졌다. 나중에 어느 택시기사가 역시 아랍 족장 차림의 쇠너를 안달루시아 여자처럼 차린 젊은 여자와 함께 바로 그 숲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퇴트게스는 이미 일요일 정오에 피살되었지만 쇠너는 화요일 정오에 피살되었다. 퇴트게스 옆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가 절대 쇠너를 죽일 때 사용한 무기일 수는 없음을 일찍이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한동안 블룸에게 혐의를 두고 있었다. 바로 동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퇴트게스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었다면 쇠너에게 복수할 이유도 최소한 그 정도는 있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볼 때 블룸이 두 자루에 권총을 소지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범행 당시 블룸은 냉정하고 영리하게 일을 처리했다. 나중에 쇠너도 살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미심쩍은 반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래요. 왜 그를 죽이면 안 되나요? 그러나 이후 경찰은 쇠너 살해 혐의를 그녀에게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알리바이 조사로 그녀는 거의 확실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카타리나 블룸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성격을 알게 된 사람들 중 그녀가 쇠너를 살해했다면 분명히 자백했을 것임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남녀 한 쌍을 숲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황량해진 덤불숲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걸요? 라고 택시 기사가 말했다. 으로 태워다 준 운전사는 아무튼 블룸의 사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맙소사 이렇게 예쁜 갈색 머리의 젊은 것들, 키는 163에서 168cm쯤 되고 날씬한 데다가 24에서 27살쯤 먹은 젊은 것들 때문에 수십만 명이 여기 카니발을 돌아다니는 거겠지요. 그가 말했다. 쇠너의 아파트에서는 블룸의 어떠한 흔적도
안달루시아 여인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발견되지 못했다. 쇠너의 동료나 지인들이 알고 있던 것은 단지 그가 화요일 정오경에 기자들이 모였던 술집에서 어떤 앵앵거리는 여자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뿐이었다. 새로운 유머를 만들어냈다고 으스댈 만한 와인 판매업자이자 샴페인 회사 대표인 한 고위급 카니발 위원은 이 두 살인 사건이 월요일과 수요일에야 알려졌다는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흥겨운 카니발 초반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위기나 장사는 끝장이지요. 가장놀이가 범죄 행위에 악용된다는 말이 돌면 분위기는 당장에 잡치는 거고 장사도 망치는 거죠. 그건 진짜 신성 모독입니다. 맘 편히 풀어져 놀고 즐기는 데는 신뢰가 필요하죠. 그건 기본이에요. 차이퉁지는 자사 기자들에게 일어난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알려지자 상당히 유별난 태도를 취했다. 광적인 흥분, 대서특필, 일명 기사, 호의 발행, 통례를 벗어난 크기의 부고. 어차피 피살 사건이란 늘상 일어나는 것인데도 마치 저널리스트 살인 사건은 뭔가 특별한 것인 양 은행장이나 은행원 혹은 은행 강도 살인 사건보다 더 중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언론의 과잉 반응에 대하여 언급해야겠다. 차이퉁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까지도 실제로 한 저널리스트의 피살 사건을 특별히 더 나쁜, 특히 경악스럽고 거의 장엄하기까지 한, 그러니까 종교의식적인 사례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기 직업의 희생자라고도 했고, 또한 차이퉁지는 쇠너도 당연히 블룸의 희생자일 거라는 시각을 고집스럽게 견지하고 있었다. 퇴트게스가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재화공이나 제빵업자였다면 아마도 살해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지라도 직업 때문에 살해당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편이 더 나았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블룸같이 영리하고 거의 냉정하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 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순간에 권총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방아쇠를 당기기까지 했는지의 문제를 앞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도로 낮은 수면에서 바로 다시 좀 더 높은 단계로 가보자. 피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언론의 흥분은 있기로 하자. 그 사이에 카타리나 블룸의 아파트는 깨끗이 치워졌다. 사용할 수 없게 된 카펫은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지고 가구들은 닦여서 제자리에 놓였다. 이 모든 것이 블로르나 박사가 제안하고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자산관리인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블로르나는 친구 하흐를 통해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이다. 어쨌거나 카타리나 블룸은 5년 동안 시가총액 10만 마르크짜리 아파트에 현금 6만 마르크를 투자했는데 현재 경미한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그녀의 오빠가 표현했듯이 손에 꽉 쥔 것을 먼지 털듯 털어내게 생겼다. 그렇지만 이후에 누가 나머지 4만 마르크의 상환과 그 이자에 대한 책임지겠는가? 설사 아파트 값이 적잖이 오르리라는 것을 계산에 넣는다 해도 말이다.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남아있다. 여하간 퇴트게스는 이미 오래전에 매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듯이 터무니없는 비용을 들여서 쇠너의 죽음과 장례는 기이하게도 그 정도의 치장이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치러졌다. 왜였을까? 그는 자기 직업의 희생자가 아니라 아마도 질투국의 희생자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랍 족장의 복장과 권총 08 구경은 증거 보관실에 있고 이 권총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블로르나뿐이다. 경찰과 검사단이 이를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문제의 나흘 중 처음 며칠에 대해서는 블룸의 행적에 관한 조사가 잘 되어갔지만 일요일에 와서 꽉 막혀버렸다. 블로르나가 수요일 오후 카타리나 블룸에게 주당 280 마르크의 임금 2주치 전액을, 즉 그 주와 다음 주의 임금 전액을 직접 건넸다. 그날 오후 부인과 함께
겨울 휴가를 떠나기 때문이었다. 카타리나는 블로르나 부부에게 자신도 마침내 휴가도 갖고 싶고 카니발 기간 동안 즐기고도 싶어 예년과는 달리 이 시기의 시즌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그녀의 데모이자 친구이며 가장 신뢰하는 엘제 볼터스 하임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댄스 파티에 초대받아 무척 기쁘다고 오랫동안 춤출 기회가 없었다면서 블로르나 부부에게 좋아라 하며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블로르나 부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기다려봐, 카타리나. 우리가 돌아오면 다시 파티를 열자. 그러면 너도 다시 춤을 출 수 있을 거야. 카타리나는 이 도시에 산 이래, 그러니까 5, 6년 전부터 쉽게 춤추러 갈 만한 곳이 없다고 자주 불평을 했었다. 그녀가 블로르나 부부에게 이야기했듯이 이 도시에는 워낙에 욕구 불만인 대학생들이 돈을 받지 않는 창녀를 찾는 술집이나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풍의 술집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곳 역시 그녀에겐 너무 난잡하게 느껴졌으며 종교단체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는 솔직히 싫었다. 조사에서 금방 드러났듯이 수요일 오후 카타리나는 히페르츠 부부 집에서 2시간 더 일을 했다. 이따금 그 집에서 부르면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히페르츠 부부 역시 카니발 기간 동안 이 도시를 떠나 렘고에 있는 딸에게 가기 때문에 카타리나는 이 노부부를 자신의 폴스바겐으로 역까지 모셔다 드렸다. 엄청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집을 부려 그들을 플랫폼까지 전송하고 짐을 들어다 주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호의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랬다가는 그녀가 크게 상처를 받을 겁니다. 라고 히파르츠 부인이 설명했다. 확인된 바와 같이 기차는 오후 5시 30분에 떠났다. 떠들썩한 카니발이 시작된 가운데 카타리나가 차를 찾는데 5분에서 10분, 시외곽 주택지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가는데 또 20분 혹은 25분을 인정하여 그녀가 저녁 6시에서 6시 15분 사이에야 비로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고, 게다가 씻고 옷을 갈아입고 뭔가를 먹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단 1분도 빈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저녁 7시 25분에 볼터스하임 부인 집에서 열리는 파티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곳까지 자동차가 아니라 전철을 타고 왔다. 그녀는 베두인 여자로서 안달루시아 여자로도 분장하지 않았고 그저 머리에 빨간 카네이션을 꽂고 빨간 스타킹과 구두를 신었으며 벌꿀 빛깔의 중국 하남산 실크로 된 블라우스를 목까지 여미고 같은 색깔의 평범한 트위드 스커트를 입었다. 카타리나가 파티에 차를 타고 왔는지 전철을 타고 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녀가 볼터스하임에 집에 발을 들여 놓은 순간부터 수사는 쉬워졌다. 카타리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녁 7시 25분부터 그녀는 경찰의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내내 저녁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루트 비히 괴텐이라는 자와 그 집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는 오직 그 남자하고만 진심으로 춤을 추었다. 나중에 그녀 자신도 그렇게 진술했다. 하흐 검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에르벤 바이츠맨의 수사 과장이 블룸이 괴텐과 함께 볼터스하임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볼터스하임과 블룸의 집 전화를 도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추문에 가까운 법조계 내부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덕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경로는 여기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바이츠맨에는 그런 경우 상부에 전화를 걸어 또다시 도청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두 군데입니다. 라고 말했다. 분명히 괴테는 카타리나의 집에서 전화를 하지 않았다. 아무튼 하흐는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확실한 것은
카타리나의 아파트가 철저하게 감시되었다는 점이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전화 통화도 없고 괴텐이 아파트를 떠나지도 않자 불안해진 바이츠맨에는 더 참지 못하고 중무장한 경찰관 8명을 데리고 그녀의 아파트를 덮쳤다. 철두철미한 경계 태세를 취하면서 안으로 들이닥쳐 샅샅이 수색했지만 괴테는 발견하지 못했다. 집에는 긴장을 풀고 아주 편안해 보이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한 카타리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 옆에 기대서서 큰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버터와 꿀을 바른 하얀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고 의기양양하지는 않아도 태연해 보였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았다. 그녀는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마거리트 꽃 문양이 수놓인 초록색 면 목욕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괴텐이 어디 있느냐는 바이츠맨의 수사 과장의 질문에 블룸은 그가 언제 아파트를 떠났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9시 30분에 잠에서 깼고 일어나 보니 그는 벌써 가고 없었다는 것이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네. 이 대목에서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 바이츠메네의 질문에 대해 들어보아야 한다. 하흐는 그 질문을 농담처럼 전했다가 취소하더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 다시 철회했다. 블로르나는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이츠메네가 정말 카타리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대목에서 그녀가 불쾌감, 수치, 그리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블로르나와 그의 부인은 카타리나 블룸이 성적인 면에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고 거의 결벽에 가깝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한 괴텐이 사라져서 아주 화가 나 있던 바이츠메네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매혹적일 정도로 태연스레 싱크대에 기대서 있는 카타리나에게 바이츠메네가 물었다고 한다. 그저가 너랑 붙어 먹었지? 그러자 카타리나는 낯을 붉히면서도 당당하게 말했다고 한다. 아니요, 나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바이츠메네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 순간부터 그와 카타리나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신뢰감도 생길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결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이츠메네가 신뢰관계를 만들려고 분명히 노력했음에도 실제로 그 둘 사이에 어떤 신뢰도 형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가 그런 재수없는 질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튼 가택 수사에 참여했던 하흐는 지인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호색꾼으로 통한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블룸이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싱크대에 기대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음탕한 생각이 그 자신의 뇌리를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그가 기꺼이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그렇게 거칠게 표현된 행위를 기꺼이 그녀와 해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 곧이어 경찰은 아파트를 철저히 수색했고 몇 가지 물건, 특히 서류들을 압수했다. 카타리나 블룸은 욕실에 들어가 플래처 여경이 보는 앞에서 옷을 입어야 했다. 그런데도 욕실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하게 했다. 그 문 앞을 무장한 경찰 2명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경찰은 카타리나가 핸드백을 들고 가는 것을 허락했다.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옷, 화장품 케이스, 읽을 거리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책은 연애소설 4권, 탐정소설 3권, 나폴레옹과 크리스티나 스웨덴 여왕의 전기가 전부였다. 책은 모두 어느 북클럽에서 모은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러는데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하고 물었고 결국 플래처 여경이 공손하게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루트비 괴테는 오랫동안 수배 중인 강도로 은행 강도임은 거의 확실하고 살인과 그 밖의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오전 11시경 마침내 신문을 위해 카타리나 블룸을 아파트에서 연행할 때 결국 그녀에게 수갑은 채우지 않기로 했다. 바이츠맨에는 수갑을 채우라고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플래처 여경과 자신의 조수 메딘과 함께 잠깐 대화를 나눈 후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여성 카니발이 시작되는 날이라 아파트 주민 다수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며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사투르 누스 축제풍의 야외 축제 행렬, 파티 등에는 아직 가지 않은 채여서 이 10층짜리 아파트의 주민들 중 30여 명은 외투 차림으로 혹은 아침 가운이나 목욕 가운 차림으로 로비에 있었고 사진 기자 쇠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카타리나 블룸이 바이츠 메네와 매딩을 양 옆에 두고 무장 경찰들의 엄호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녀는 정면에서, 뒤에서, 옆에서 수차례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결국 그녀는 부끄럽고 당혹스러워 자꾸 얼굴을 가리려 했고 그 와중에 그녀의 핸드백, 화장품 케이스, 그리고 2권의 책과 필기 도구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부딪히면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표정은 불쾌하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대로 사진에 찍혔다. 30분 뒤 그녀가 자신의 권리를 전해 듣고 다시 옷 매무새를 고친 후 바이츠맨의 웨딩, 플래처 부인, 코르텐 검사와 하흐 검사 앞에서 신문이 시작되었고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 내 이름은 카타리나 브레틀로이고 결혼 전 성은 블룸입니다. 나는 1947년 3월 2일 쿠이르 지방의 마을 게멜스 브로이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페터 블룸은 광부였습니다. 내가 6살 때 아버지는 전쟁 중에 얻은 폐병으로 3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편암, 광산에서 일했기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연금공단과 광산조합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어머니는 연금 문제로 속을 태웠지요.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편찮으셨고 그만큼 수입이 줄어 어머니가 이런저런 청소 일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록 학기 중에도 집안일을 많이 해야 했고 집에서는 물론 이웃집과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의 집에서도 빵을 굽거나 요리를 하고 저장 음식을 담거나 가축을 잡는 일을 도왔어도 말입니다. 난 정말 집안일을 많이 했고 추수 때도 일을 거들었습니다. 1961년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데모인 쿠이르 출신 엘제 볼터스하임 부인의 도움으로 그곳 게르버시의 정육점에서 가정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거기에선 이따금 판매 일도 도와야 했습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는 데모인 볼터스하임 부인의 도움과 경제적 후원으로 그녀가 교사로 일하고 있던 쿠이르 생활과학 아카데미에 다녔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1966년에서 1967년 사이까지 이웃 도시 오프터스 브로이히에 있는 쾌실러사에 부속된 종일반 유치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했고 그 후에는 의사인 클루텐 씨 댁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그 집도 오프터스 브로이히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지낸 기간은 딱 1년입니다. 박사님이 자꾸 치근댔고 클루텐 부인이 그걸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치근대는 것이 싫고 역겨웠습니다. 1968년 몇 주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어머니를 돕고 이따금 게멜스 브로이히 타악기 클럽 회원들이 모임을 갖거나 볼링을 치는 저녁에 도우미 일을 했는데 그때 오빠 쿠르트 블룸을 통해 방직공인 빌헬름 브레틀로를 알게 되었고 몇 달 후에 그와 결혼해 게멜스 브로이히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소풍 나온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주말에 가끔 음식점 클로오그에서 주방 보조 일도 했고 때로는 홀 서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생활 반년 후 벌써 나는 남편에게 혐오감을 느꼈고 그것을 극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점은 더 자세히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을 떠나 도시로 갔어요. 고의로 가출했다는 이유로 나는 이혼의 책임을 졌고
처녀 시절의 성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선 볼터스 하임 부인 댁에 머무르다가 몇 주 후에는 회계사인 페너른 씨 댁에서 기거하면서 관리인 겸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페너른 박사님은 나에게 야간 강습 및 평생교육 과정을 다니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가정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박사님은 매우 친절했고 아주 아량이 넓었습니다. 시험을 치른 후에도 나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1969년 말 페너른 박사님은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대기업들의 엄청난 탈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연행 되기 전에 박사님은 석 달치 월급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면서 사법 처리 후에도 계속 집안일을 봐달라고 부탁했으며 금방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 달간 더 머물면서 세무 공무원의 감시하에 박사님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살피고 집안 청소는 물론이고 정원 손질도 했고 세탁까지 신경 썼습니다. 나는 유치장에 있는 페너른 박사님에게 항상 깨끗한 속옷을 가져다 주었고 먹을 것, 특히 쿠이르에 있는 게르버시 정육점에서 배운 대로 아르데넨 고기 만두를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집은 차압당했습니다. 난 내 방을 비워주어야만 했지요. 페너른 박사님의 횡령과 위조죄가 입증되었던 모양입니다. 박사님은 정말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나는 교도소로 계속 찾아갔습니다. 나는 박사님에게 빚지고 있는 2달치 월급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박사님은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페너른 박사님을 통해 알게 된 블로르나 박사 부부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블로르나 가족은 이 도시 남쪽 전원 주택지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곳에 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나도 이젠 독립적으로 살아보고 싶었고 좀 더 자유롭게 일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블로르나 부부는 나에게 무척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큰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블로르나 부인은 내가 남쪽 위성 도시의 아파트, 그러니까 강가에서 우아하게 살자라는 모토로 광고하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블로르나 박사님은 산업체 변호사이고 부인은 건축 설계사여서 아파트를 장만하는 일에 능통했습니다. 나는 방 2개의 부엌과 욕실이 딸린 9층의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대출금, 이자, 상환에 관한 문제를 블로르나 박사님과 함께 따져보았지요. 나한테 그동안 저축해둔 7천 마르크 정도가 있었고 블로르나 부부가 3만 마르크 신용 대출의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1970년 초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내가 매달 부담해야 할 최소 금액이 대략 1,100 마르크에 달했지만 블로르나 부부가 월급을 계산할 때 내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매일 먹고 마실 것을 슬쩍슬쩍 쥐어줘서 나는 아주 절약하며 살 수 있었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4년 전부터 그 집의 가게와 가사를 독자적으로 맡아오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경까지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집안의 모든 세탁과 속옷 관리도 맡아 합니다.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한 일은 내 볼일을 보는 데 쓰고 그러고 나서는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정년 퇴직한 히페르츠 부부 댁에서 일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하면 두 집에서 추가 보수를 받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따금 음식점 주인인 클로프트 씨 집에서 일하거나 리셉션, 파티, 결혼식, 단체 모임, 무도회 일을 돕는데 대개 프리랜서 관리인으로 총 비용과 위험 부담을 떠맡고 때로는 클로프트사의 위탁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격리일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계획 짜는 일을 하는데 이따금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서빙도 합니다. 나의 총수입은 한 달에 평균 1,800에서 2,300 마르크 정도입니다. 세무서에는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금은 내가 직접 지불하고 소득세 신고 등의 일은 전부
블로르나 사무실에서 무료로 처리해 줍니다. 1972년 초부터 나는 1968년형 폴크스바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클로프트사에서 일했던 요리사 베르너 클로르머가 나에게 저렴하게 넘긴 것이지요. 대중교통으로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동차로 충분한 기동성을 갖추어 멀리 떨어진 호텔들에서 열리는 리셉션이나 파티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고, 1시간 동안 중단된 후 오후 30분부터 5시 45분까지 이어진 후에야 이 부분의 조사가 완결되었다. 점심시간에 경찰서에서 커피와 치즈빵을 제공했으나 블룸은 거절했다. 유독 그녀에게 호의적인 플래처 부인과 조수 매딩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다. 하흐의 말대로 그녀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할 수도, 이런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게 분명하다. 바이츠메네가 커피와 빵을 맛있게 먹고 나서 와이셔츠 깃 부분의 첫 단추를 끄르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아버지처럼 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처럼 행동했을 때 블룸은 자신을 감방으로 호송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를 감시하도록 배치된 경찰 2명은 그녀에게 커피와 빵을 먹게 하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고 간이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웠으며 코를 찡그리고 역겨움이 역력한 표정으로 토사물 찌꺼기로 얼룩진 간방한 화장실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했다. 나중에 플래처 부인과 젊은 경찰 둘이 설득하자 그녀는 플래처 부인이 자신의 맥을 짚는 것을 허락했다. 맥박은 정상이었다. 그 후 그녀는 가까운 카페에서 파운드 케이크 한 조각과 차 한 잔을 배달시켜 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했다. 오전에 아파트 욕실에서 그녀가 옷을 입는 동안 욕실 문 앞에서 감시했던 2 경찰 중 한 명이 그녀에게 한 잔 대접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녀는 한사코 자신이 돈을 내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 일로 2 경찰과 플래처 부인은 카타리나 블룸이 유머러스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45분까지 신상에 관한 신문이 계속되었다. 바이츠맨에는 더 짧게 끝내고 싶었을 테지만 블룸은 상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검사가 그녀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했고, 처음에는 마땅찮아 하던 바이츠맨에도 나중에는 결국 신문을 통해 밝혀지는 신상의 배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성적으로 상세한 신문에 동의했다. 오후 5시 45분경 이제 신문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블룸을 석방해야 할지 아니면 감방으로 호송해야 할지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5시경 그녀는 사실 마지못해 차와 함께 햄을 넣은 빵을 하나 먹기로 했고 신문을 계속하는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바이츠메네가 신문이 끝나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제 볼터스하임 부인과의 관계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카타리나 블룸은 볼터스하임 부인이 자신의 대모이고 항상 자신을 돌봐주었으며 어머니의 먼 사촌 자매라고, 자신이 도시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2월 20일에 난 댄스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그 파티는 본래 2월 21일, 그러니까 여성 카니발 날에 열려야 했지만 하루 앞당겨졌지요. 볼터사인 부인이 직장에서 당직이었기 때문이에요. 댄스 파티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방금 전 내 말을 수정하겠어요. 여러 번, 아마 2~3번 혹은 4번 정도 볼로르나 씨 댁에서 저녁 사교 모임을 도울 때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늦은 저녁 시간, 내가 청소와 설거지를 끝내면 커피는 다 끓여져 있고 블로르나 박사가 홈바 서비스를 맡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살롱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블로르나 박사님이나 학계, 재계, 정계의 다른 신사분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아주 못마땅해 하거나 망설이다가 결국 아예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신사분들이 치근대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자세히 말하자면 내 차를 소유한 다음부터는 그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는 집에 오기 위해 그 신사들 중 한 분의 차를 얻어 타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신사와도 라고 말하며 그녀는 하흐를 가리켰고 그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와도 때때로 춤을 추었어요. 하흐도 치근댔느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신문이 오래 걸린 까닭은 카타리나 블룸이 놀랄 정도로 꼼꼼하게 모든 표현을 일일이 검토했고 조서에 기록된 문장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앞장에서 언급된 남자들의 치근거림이 처음에는 조서의 다정함으로, 즉 신사들이 다정하게 대했다 라는 식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해 카타리나 블룸은 몹시 분노하며 있는 힘을 다해 반대했다. 개념 정의를 두고 그녀와 검사들 혹은 그녀와 바이츠맨의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카타리나는 다정함은 양쪽에서 원하는 것이고 치근거림은 일방적인 행위인데 항상 후자의 경우였노라 주장했다. 신문에 참여한 신사들이 그런 것은 모두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신문이 보통보다 더 오래 걸리면 그건 그녀 탓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치근거림 대신 다정함이라고 쓰여 있는 조서에는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차이가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그녀가 남편과 헤어진 이유 중 하나도 이와 관련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다정한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고 늘 치근거렸다 했다. 블로르나 부부를 가리킨 선량한이라는 단어를 놓고도 이와 유사한 논쟁이 벌어졌다. 조서에는 나에게 친절한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블룸은 선량한이라는 단어를 고집했다. 선량한이라는 단어가 유행에 뒤진 것처럼 들린다는 이유로 이 단어 대신 호의적인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자 그녀는 화를 냈으며 친절과 호의는 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자신에게 보여준 블로르나 부부의 행동을 선함으로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아파트 주민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카타리나 블룸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진술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고 빨간색 폴크스바겐이 그녀의 차라는 것 정도밖에 모른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사장 비서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는 백화점의 한 부서장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녀는 항상 말쑥한 차림이었고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깔끔하고 친절했다고 했다. 카타리나의 아파트가 있는 9층의 5가구 중 2사람만이 좀 더 가까이서 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 한 명은 미용실 주인 슈밀 부인이었고 또 한 명은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정년 퇴임한 전직 공무원 루비델이라는 남자였는데 이 둘의 공통된 진술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카타리나의 집으로 종종 한 신사가 찾아오거나 그녀가 신사를 데려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슈밀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방문은 2, 3주에 한 번으로 규칙적이었고 분명히 상류 계층으로 40대 정도의 부드러워 보이는 신사였다고 한다. 그에 비해 루비델 씨는 방문객을 상당히 젊은 건달로 묘사했다. 방문객은 몇 번은 혼자서 몇 번은 불능량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으며 지난 2년 동안 8번 내지 9번쯤 방문한 것 같다고 했다. 내가 목격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지요. 늦은 오후 카타리나에게 이 진술들을 들려주고 이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을 때 질문을 분명히 하기 전에 그녀를 정중히 대하려 애쓰면서 그녀를 이따금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신사들이 바로 이 신사 방문객들이지 않았겠냐는 것을 넌지시 밝힌 사람은 다름 아닌 하흐였다. 부끄러움과 분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개진 카타리나 블룸은 신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느냐고 시니컬하게 되물었다. 자신이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다리에 그녀는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그런 다리를 인식하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하흐도 다소 시니컬해져서 말했다.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얼기설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경찰과 검사단이 벌써 1년 이상 매달려온 루트비히 괴테네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어서 그녀가 신사들의 방문 사실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 그 신사는 늘 같은 사람이었느냐고 물었다. 이 대목에서 바이츠 메네가 거칠게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괴텐을 벌써 2년 동안이나 알고 지낸 거죠? 이런 단정에 그녀는 너무나 당혹스러워 할 말을 잃었고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바이츠 메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를 어제 알게 되었다고요. 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으나 그 말은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럼 아파트를 방문한 신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말하라고 하자 그녀는 거의 기겁을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자 바이츠메네는 다시 아버지처럼 굴면서 그녀를 이렇게 설득했다. 그녀가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 대목에서 그는 심리학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치근대지 않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자친구를 한 명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흠이 아니며 어차피 그녀는 이혼했으니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게다가 치근대지 않고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이익도 가져다 준다면 결코 세 번째 결정적인 실수, 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말에 카타리나 블룸은 결국 마음이 상했다. 그녀는 계속 진술하기를 거부했고 감방으로 호송하거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바이츠메네가 맥 빠지고 지친 모습으로 그 사이 8시 40분이 되었다. 경관 하나를 시켜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자 거기 있던 사람 모두가 황당해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과 화장품 케이스 그리고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아주 급작스럽고 딱딱한 어조로 물었다. 대체 어떻게 그자 당신의 그 다정한 루트비가 지난밤에 그 집을 빠져 나갔던 거요? 우리가 입구며 출구를 모조리 감시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아파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준 게 틀림없소. 내가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 거요. 또 봅시다. 카타리나를 집까지 데려다 준 바이츠메네의 조수 매딩은 나중에 이 젊은 여자의 상태가 상당히 염려스러웠고 그녀가 무슨 짓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두려웠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기진맥진해 있었고 놀랍게도 하필 그런 상황에서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쩌면 그때야 비로소 그런 유머를 키운 것 같다고도 했다. 함께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가 농담삼아 지금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뒷일은 생각하지 않은 채 어디서 한잔하고 춤추러 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어쩌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 그가 아파트 문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녀는 비꼬아 말했다고 한다. 아, 그렇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아시다시피 신사의 방문은 지금까지로도 충분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메딕은 저녁 내내 그리고 한밤중까지 바이츠메네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카타리나 블룸을 구류시켜 보호해야 한다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기라도 했느냐고 바이츠메네가 묻자 그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저 그녀가 좋을 뿐이고 그녀가 자신과 동갑이며 카타리나 블룸이 엄청난 테러단의 음모에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바이츠메네의 추리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볼터스 하임 부인을 통해 그가 카타리나에게 2가지 충고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로비를 거쳐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면서 그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충고를 했다. 그 때문에 그가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으며 그 자신과 동료들의 모가지가 달아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충고였다. 카타리나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화에는 아예 손대지 마십시오. 내일 신문도 펼치지 마시고요. 이때 그가 차이퉁지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반적인 신문을 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같은 날 1974년 2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경 블로르나가 휴가지에서 처음으로 스키를 조이고 긴 활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부터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설레며 기다려왔던 휴가는 망쳐지고 말았다. 전날 저녁 도착하자마자 투르데와 2시간 동안 눈길을 거닐었던 것, 그 후 장작불을 지핀 벽난로 앞에서 포도주를 마신 것,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푹 잤던 것은 좋았다. 휴가지에서 맞는 첫 아침 식사를 느긋하게 오래 즐겼고 한 번 더 몸을 두툼하게 감싸고 테라스에 나가 등나무 의자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스키를 타려는 바로 그 순간에 차이퉁지에 그 녀석이 나타나 어떠한 예고도 없이 다짜고짜 카타리나에 대해 짓거려대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왜요? 하고 그가 되묻고 나서 말했다. 난 변호사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지를 압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범죄를 말하는 거요? 카타리나가? 말도 안 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요? 오래전부터 수배 중이던 강도가 카타리나의 집에서 잔 게 확실하고 그녀는 대략 오전 11시부터 신문을 받고 있노라는 말을 듣자 볼로르나는 당장 돌아가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차이퉁지의 그 녀석은 그는 정말 그렇게 느끼하게 생겼나? 아니면 블로르나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 상황이 지금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며 그녀의 성격을 좀 말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블로르나가 거절하자 그건 나쁜 징후이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녀석이 말했다. 이런 사건, 즉 신문의 일면 기사거리가 될 만한 사건인 경우 그녀의 성격에 대해 침묵한다는 것은 분명 나쁜 성격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이미 블로르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고 몹시 흥분해서 카타리나는 매우 영리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또다시 화가 치밀었다. 그 말도 딱 알맞은 게 아니었고 그 자신이 말하고자 했고 말해야만 했던 것을 암시적으로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가 어떤 신문들과 더군다나 차이퉁지와 관련된 적은 결코 없었다. 그 녀석이 포르쉐를 타고 떠났을 때 블로르나는 스키의 조임새를 다시 풀었고 휴가는 이미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베란다에서 따뜻하게 담요를 덮고 햇볕을 쬐이며 반쯤 잠든 채 누워있는 투르데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다. 전화 좀 걸어봐요. 라고 그녀가 말했고 그는 3번, 4번, 5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만 자꾸 나왔다. 밤 11시경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고 깊이 잠들지 못했다. 금요일 아침 9시 30분경 그가 투덜거리며 아침 식사를 하러 나타나자 투르데가 차이퉁지를 보여주었다. 일면을 장식한 카타리나, 엄청나게 큰 사진, 아주 굵은 활자들. 강도의 정부 카타리나 블룸이 신사들의 방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1년 반 전부터 수배 중이던 강도이자 살인자인 루트비 괴테는 가정부의를 하는 정부 카타리나 블룸이 그의 흔적을 없애고 도주를 눈감아주지 않았더라면 어제 잡힐 수도 있었다. 경찰은 블룸이 오래전부터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추측한다. 자세한 보도는 다음면 신사의 방문이라는 제하의 기사 참조. 그는 다음 면을 읽고 차이퉁지가 카타리나는 영리하고 이성적이라는 자신의 표현에서 얼음처럼 차고 계산적이다 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범죄성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한 말에서는 그녀가 전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말을 만들어냈음을 알게 되었다. 게멜스 브로이히의 신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위장한 공산주의자였고 어머니는 내가 측은한 마음에서 한동안 청소부로 일하게 해 주었더니 미사용 포도주를 훔쳐 제의실에서 정부와 술판을 벌인 적이 있지요. 블룸은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신사들의 방문을 받아왔다. 그녀의 아파트가 모의의 본부였나? 아니면 도당들의 아지트 혹은 무기를 거래하는 장소였나? 이제 겨우 27살인 가정부가 어림잡아도 11만 마르크나 나가는 아파트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나? 그녀가 은행에서 강탈한 돈의 분배에 관여했나?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내일은보다 더 집중 보도. 차이퉁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 사건을 계속 추적, 보도한다. 배후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은 내일 주말판에서. 오후에 비행장에서 블로르나는 그 직후 어떤 일이 연이어 일어났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오전 10시 25분. 아주 흥분한 리딩의 전화. 그는 당장 돌아와 알로이스와 연락을 취해보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알로이스 역시 아주 흥분해서 제정신이 아니라는데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믿기지 않는다. 지금 그는 바트 베델리히에서 열리는 기독교 기업가를 위한 회의에서 주재 강연을 하고 기본 원칙에 관한 토론회를 주재해야 한다. 오전 10시 40분. 카타리나의 전화. 내가 정말 차이퉁에 실린 대로 말했는지 물었다. 그녀에게 명백히 밝힐 수 있게 되어 흔쾌히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녀는 대략 이렇게 말했다. 기억나는 대로 옮겨보면 난 변호사님을 믿어요. 믿고 말고요. 이 개자식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오늘 아침 그자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 우리 어머니 브레틀로 그 밖에 다른 사람들까지 들쑤셔대며 찾아냈더라고요.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했다. 엘제 집에 있어요. 지금 다시 신문 받으러 가야 해요. 오전 11시 알로이스의 전화. 내가 그를 알고 지내온 지 벌써 20년인데 그가 흥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내가 당장 돌아와 이 까다로운 사건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아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강연을 해야 하며 강연 후에는 사업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후에는 토론회를 주재해야 하고 저녁에는 자유 모임 한 곳에 참석해야 하지만 모임 참석 전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우리 집에 들를 수 있다고 했다. 오전 11시 30분. 투르데도 우리가 당장 돌아가 카타리나 곁에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아이러니컬한 미소에서 짐작하건대 그녀는 이미 알로이스가 공경에 처했음을 아마도 언제나 그렇듯이 정확하게 추리하고 있다. 오후 12시 15분.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짐을 싸고 숙박비를 계산했다. 꼭 40시간의 휴가를 마치고 아이 마을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안개 속에서 기다렸다. 카타리나에 대해 투르데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투르데도 알고 있듯이 그녀에 대한 내 애착은 아주 아주 강하다. 그렇게 새침하게 굴지 말라고 불운했던 어린 시절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결혼 생활은 잊어버리라고 우리가 얼마나 카타리나를 북돋아 주었는지도 이야기했다. 또 돈 문제에 관해서 그녀의 자존심을 이겨내고 그녀에게 우리 계좌에서 은행보다 저렴한 신용 대출을 해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도 이야기했다. 그녀가 지불해야 하는 14% 대신 우리에게 9%를 주면 우리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녀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해시켜도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카타리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녀가 차분하고 친절하게 또한 계획성 있게 집안일을 도맡아 해준 후로 우리의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그녀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둘 다 가사 노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녀 덕분에 우리는
결혼과 직장 생활로 부담스러웠던 5년간의 뒤죽박죽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안개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는 기차를 타기로 했다. 투르데이 충고대로 나는 알로이스 슈트로입 레더에게 전화를 걸지 않는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서 오후 5시 45분 발 프랑크푸르트행 기차를 탄다. 고통스러운 여행, 역겨움, 날카로워지는 신경, 심지어 투르데는 심각해지고 흥분까지 한 상태. 그녀는 엄청난 불행을 예감한다. 그러다 완전히 지친 채 뮌헨에서 기차를 갈아탔을 때는 침대 칸을 잡을 수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카타리나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리딩과 슈트로입 레더와 관련해서는 분노를 느끼게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토요일 아침에 이미 여전히 카니발 시즌답게 흥겨워 술렁이는 이 도시의 역 플랫폼 바닥에 다시금 카타리나가 일면을 장식한 차이퉁이 완전히 뭉개져 비참한 꼴로 널브러져 있다. 이번에는 한 사복 경찰이 동행한 가운데 경찰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었다. 살인범 약혼녀 여전히 완강, 괴텐의 소재에 대한 언급 회피, 경찰 초비상. 투르데가 그것을 샀고 그들은 말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투르데가 대문을 여는 동안 블로르나가 택시비를 내자 기사가 차이퉁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도 거기에 나왔죠? 난 당신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당신은 분명히 그 변호사이자 이 창녀의 고용주잖아요? 그는 팁을 많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었고 택시 기사의 표정에는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불행을 고소해 하는 기미는 없었다. 트렁크, 가방들과 스키 장비를 현관안, 복도까지 들여다주고는 친절하게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했다. 투르데는 벌써 커피 머신에 플러그를 꽂고 앉아 욕실에서 샤워를 했다. 차이퉁은 전보 2통과 함께 응접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전보 한 통은 리딩이, 다른 한 통은 슈트로입 레더가 보낸 것이었다. 리딩의 전보 내용, 좋게 말해서 실망, 연락이 없어서. 슈트로입 레더의 전보 내용, 자네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다니 이해할 수 없음. 즉시 전화 요망, 알로이스. 그때가 막 오전 8시 15분이었다. 평소에 카타리나가 아침을 차려주던 시간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식탁을 꽃과 깨끗이 세탁한 식탁보와 냅킨으로 예쁘게 꾸몄고 여러 종류의 빵과 꿀, 삶은 계란과 커피와 투르데를 위한 토스트와 오렌지 잼을 차려놓았다. 커피 머신, 크래커 빵 몇 조각, 꿀과 버터를 가져오면서 투르데는 거의 감상에 적기까지 했다. 더는 안 돼. 더는 안 된다고요. 그자들이 이 아가씨를 끝장내고 말 거야. 경찰이 안 그러면 차이퉁이 그럴 거예요. 차이퉁이 그녀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고요. 이리 와서 이것 좀 읽어봐요. 그러고 나서 방문했다는 그 신사들에게 전화 좀 해봐요. 그는 차이퉁을 읽었다. 여러분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는 차이퉁은 블룸의 성격과 불투명한 과거를 밝혀줄 진술들을 추가로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차이퉁지 기자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 블룸의 어머니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우선 딸이 오래전에 발길을 끊었다고 불평했다. 그러고 나서 이론에 여지 없는 명백한 사실들을 대면하자 그녀는 말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겠죠. 고의로 떠난 블룸 탓에 이혼한 전 남편, 우직한 방직공인 빌헬름 브로틀로는 더욱 흔쾌히 정보를 주었다. 그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녀가 왜 내게서 몰래 떠났는지, 그녀가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는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나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소박한 행복에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녀는 출세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올곧고 소박한 노동자가 포르쉐를 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는 현명하게 이 말을 덧붙여 말했다. 당신은 차이퉁의 독자들에게 내 충고를 전해줄 수 있겠지요?
사회주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요. 당신과 당신의 독자들에게 묻겠소. 어떻게 일개 가정부가 이만한 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면 그녀는 이런 걸 소유할 수 없지요. 왜 내가 그녀의 과격성과 교회에 대한 반감을 항상 두려워했는지 이제 알겠소.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은 주님의 결정에 감사의 성호를 긋습니다. 그녀를 좋아하는 나의 복잡하지 않은 애정보다는 살인범이자 강도인 한 남자의 다정한 애무를 그녀가 더 좋아했다는 것을 듣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도 소용없습니다만 그래도 난 그녀에게 호소하고 싶군요. 나의 귀여운 카타리나, 당신이 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우리도 몇 년 후에는 우리 집을 장만했을 거고 작은 차도 한 대 샀을 거요. 내가 당신한테 포르쉐를 사줄 수는 없었겠지만 말이요. 노동조합을 믿지 않는 올곧은 한 노동자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소박한 행복은 안겨주었을 거요. 아, 카타리나. 블로르나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년 퇴임한 부부는 놀라기는 했지만 뜻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라는 표제 아래 빨갛게 칠해진 난을 발견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한 베르톨트 히페르츠 박사와 그의 부인 에르나 히페르츠는 블룸의 행적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예상 밖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렘고에서 요양소를 운영하는 결혼한 딸 집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차이퉁의 한 여기자가 찾아냈는데 그곳에서 고대 문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히페르츠는 블룸은 3년 전부터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든 관계에서 과격한 한 사람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군요. 라고 했다. 블로르나가 나중에 히페르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맹세했다. 카타리나가 과격하다면 그녀는 과격하리만치 협조적이고 계획적이며 지적입니다. 내가 그녀를 잘못 보았나 보군요. 그런데 난 40년간 경험을 쌓은 교육자요. 사람을 잘못 보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일면에서 계속. 차이퉁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블룸의 전남편을 게멜스 브로이히의 타악과 관악기 연주단 리허설 때 찾아냈는데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돌아섰다. 나이든 농부 메펠스가 말했듯이 다른 회원들도 소름 끼쳐하며 카타리나를 외면했다. 그녀는 항상 기이했고 항상 새침하게 굴었노라고 했다. 올곧은 한 노동자의 순수한 카니발 기분은 아무튼 깨지고 말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원 풀장에 있는 블로르나와 토르데를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사진 아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때 빨갱이 토르데로 알려졌던 이 여자와 이따금 좌파로 통하는 그녀의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호화 빌라의 수영장 앞에서 부인 투르데와 함께 포즈를 취한 고소득의 산업체 변호사 블로르나 박사. 여기에서는 영화나 문학에서 회상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영유법을 써보아야 한다. 블로르나 부부가 울적하고 상당히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휴가에서 돌아온 토요일 오전에서 카타리나가 재차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소환된 금요일 오전으로 되돌아가 보아야 한다. 이번에 블룸은 플래처 부인과 가볍게 무장한 중년의 남자 경관에 의해 그녀의 아파트가 아닌 볼터스 하임 부인의 집에서 연행되었다. 카타리나가 볼터스 하임 부인의 집으로 차를 몰고 온 것은 새벽 5시 경이었다. 여 경관은 카타리나를 그녀의 아파트가 아닌 볼터스 하임 부인의 집에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당연히 블로르나 부부의 희생과 고생을 잊지 말고 다시 상기해야 한다. 휴가 중단, 택시로 아이 마을에 있는 비행장으로 가서 안개 속에서 기다림, 택시로 기차역으로 감, 프랑크푸르트행 기차 승차, 미넨에서 갈아탐, 침대 칸에서 흔들리며 시달리다가 방금 전 이른 아침 집에 도착, 바로 신문을 봄. 나중에 물론 너무 뒤늦게 블로르나는 차이퉁의 기자놈에게 카타리나가 신문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하흐가 아닌 그녀에게 전화한 것을 후회했다.
금요일에 열린 카타리나의 두 번째 신문에 참석한 사람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매딩, 플래처, 코르텐 검사와 하흐 검사, 블룸이 언어에 예민한 것을 귀찮게 느끼고 지나치게 정확한 척 한다 고 표현했던 조서 작성자 안나 록스터, 모두에게 유독 바이츠메네의 기분이 눈에 띄게 좋아 보였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면서 신문실로 들어와 카타리나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고 다소 거칠었던 언행을 사과하며 그것은 자신의 성격 탓이지 업무 특성 때문이 아니라고, 자신은 그다지 세련된 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 사이 작성된 압수 물건 목록을 가지고 신문을 시작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1. 작고 낡은 초록색 수첩. 이 수첩에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고 그 사이 그 번호들을 검토 확인한 결과 어떠한 의혹도 발견하지 못했다. 카타리나 블룸은 이 수첩을 벌써 10년은 사용해온 게 틀림없다. 괴텐의 필적을 찾아보았던 필적 감정사는 괴텐은 무엇보다도 탈영병이었고 군 복무 시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잡힐 흔적을 많이 남겼다. 그녀의 필체가 보이는 발전상을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보았다. 정육점 주인 게르버의 전화번호를 적었던 16살 소녀, 글루텐 의사의 전화번호를 적었던 17살의 소녀, 패널은 박사 집에서 일했던 20살의 여자, 나중에 식당 주인들, 레스토랑 주인들, 동료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들을 기입한 여인의 필적. 2. 스파카세 은행의 거래 명세표들. 명세표 가장자리에 적힌 블룸의 필적으로 기장 변경이나 차감이 정확하게 확인되었다. 입금, 출금, 모든 것이 정확하고 자금 이동 내역 중 의심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녀의 장부 기입도 마찬가지였고 작은 서류철에 묶여있던 메모지와 각종 통지서도 그러했다. 그 서류철에는 그녀가 우아한 강변의 삶이라는 아파트를 자기 소유로 분양받은 회사 하프텍스에 지불해야 할 상황을 기입해 두었다. 그녀의 납세 신고서, 납세 고지서, 세금 지불 역시 아주 꼼꼼하게 검토되었고 회계 전문가가 일일이 살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숨겨진 목돈은 찾을 수 없었다. 바이츠맨에는 자신이 농담 삼아 신사 방문 시기라고 칭한 지난 2년을 중심으로 그녀의 재정적인 거래 내역을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쨌거나 그녀가 매달 어머니에게 150마르크를 송금했고 쿠일에 있는 콜터사를 통해 게멜스 브로이히에 있는 아버지의 묘지를 관리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가구 구입, 가재 도구들, 의상, 속옷, 기름값 등 모든 것이 검토되었지만 어디에도 빈틈이 없었다. 회계사가 바이츠 매네에게 서류들을 돌려주며 말했다. 맙소사, 그녀가 석방대 직장을 구하게 되면 나한테 연락 좀 해주시오. 늘 이런 사람을 찾았지만 본 적이 없었거든요. 블룸의 전화 요금 계산서에서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그녀는 장거리 통화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카타리나 블룸이 현재 절도죄로 복역 중인 오빠 쿠르드에게 이따금 용돈으로 15에서 30마르크쯤 되는 소액을 송금한 사실도 적혀 있었다. 교회세는 지불하지 않았다. 세금 관련 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이미 1966년 19살 때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 3. 또 한 권의 작은 수첩. 이 수첩에는 여러 가지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특히 계산과 관련된 것이 4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항목은 블로르나의 살림에 관한 것으로 생필품 구입 및 청소용 세제, 드라이 클리닝, 세탁 비용으로 인한 공제와 총계가 적혀 있었다. 여기서 다림질은 카타리나가 손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항목은 히페르츠의 가게에 관한 것으로 상응하는 명목의 기록과 계산들이었다. 또 다른 한 항목은 블룸 자신의 것으로 분명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가게를 꾸려 가고 있었다.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30에서 50마르크도 쓰지 않은 달도 여러 번 발견되었다. 하지만 극장에는 자주 가는 편이었고 그녀의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이따금 초콜릿, 심지어 프랄리네까지 사는 듯했다. 네 번째 항목에는 블룸의 시간 외 근무 내지 부업으로 인한 소득과 지출이 적혀 있었고 작업복 구입 및 세탁 비용, 그녀가 지불해야 할 몫의 폴크스바겐 유지비가 들어 있었다. 여기서 기름값 계산에서 바이치메네는 모두가 놀랄 만큼 친절하게 끼어들어 그녀에겐 비교적 큰 액수의 기름값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다. 그 기름값은 그녀 자동차의 주행거리 표시가 보여주는 현저히 높은 숫자와도 관련되어 있다. 블로르나 씨 집 과의 왕복거리는 약 6km, 히페르츠 씨 집과의 왕복거리는 약 8km, 볼터사인 부인의 집에 다녀올 때는 약 4km 거리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한다. 넉넉히 계산해서 평균 잡아 한 주에 한 번 시간에 근무를 한다 치고 이건 역시 넉넉하게 계산해서 20km로 보고 이를 하루 주행거리로 바꾸어 계산하면 약 3km 정도는 더 생각한다면 매일 대략 21km에서 22km를 달리는 셈이다. 물론 그녀가 볼터스 하인 부인을 매일 방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은 차치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1년에 8,000km 정도를 달린 것이 되지만 요리사 클로르머와의 서면 계약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가 2년 전에 이 자동차를 넘겨받았을 때 이미 주행거리가 56,000km였다고 한다. 거기에 2 곱하기 8,000을 더하면 그녀의 자동차 주행거리는 지금 72,000 정도여야 하는데 실제로 거의 102,000km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 밝혀졌듯이 그녀는 게멜스 브로이히에 있다가 나중에 쿠이르 호흐 자켈의 요양원으로 옮긴 어머니를 이따금 방문했고 가끔 감옥에 있는 오빠도 방문했지만 게멜스 브로이히나 쿠이르 호흐 자켈까지의 거리는 왕복 50km 정도이고 오빠한테 다녀오는 거리는 약 60km라고 한다. 그럼 매달 한 번, 아니 인심 써서 매달 2번 방문한 것으로 계산하면 그녀의 오빠는 1년 반 전부터 복역 중이고 그 전에는 게멜스 브로이히의 어머니 댁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2년으로 계산해서 4,000에서 5,000km를 더한다 해도 여전히 25,000km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가 대체 어디를 그리 자주 차를 몰고 다녔는지, 그러면 그는 정말 다시 무례한 암시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의 질문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혹시 누군가를 아니면 여러 명의 사람을 어디선가 대체 어디서 만났다는 건가? 마력에 빨려들 듯 물론 놀라워하면서 들었던 사람은 카타리나 블룸뿐만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바이츠메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시하는 계산의 귀를 기울였다. 바이츠메네가 그 모든 것을 계산해 보이면서 의문을 제시하는 동안 블룸은 화가 난 게 아니라 그저 놀라움과 경턴이 뒤섞인 긴장감을 느끼듯 보였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25,000km에 대한 해명은 찾지 않고 자신이 언제, 어디서, 왜, 어디로 차를 몰고 갔었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짚어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신문을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이미 놀랍게도 별로 뻣뻣하게 굴지 않았고 거의 부드럽다고 할 정도였으며 심지어 겁을 내는 듯 보이기도 했고 차를 받아들면서 차값을 내겠다고 고집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바이츠메네가 계산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자 여러 사람들, 아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거의 모두의 진술에 따르면 죽음과 같은 정적이 깔렸고 그들은 기름값을 계산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지나칠 수도 있었을 어떤 확신을 근거로 여기 누군가가 블룸의 내밀한 비밀을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지금까지는 그녀의 삶이 사실 아주 일목요연하게 묘사되었는데 말이다. 네, 카타리나 블룸이 말했다. 여기서부터 그녀의 진술은 기록되었고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제시한다. 맞아요. 내가 지금 빨리 암산해 보았는데요. 하루에 30km 이상 뜁니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타 경비도 생각나지 않았지만 난 이따금 그냥 이리저리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목적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목적지가 저절로 생겼어요. 다시 말해 그냥 그렇게 가게 된 방향으로 남쪽 코블렌츠나 서쪽 아헨을 향해서 아니면 저 아래 라인강 하류 쪽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매일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아니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랬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군요. 대개 비가 오면 그리고 일을 마치고 혼자 있을 때 그랬어요. 아니 방금 전 진술을 정정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항상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때때로 히페르치시 댁에 갈 필요가 없고 다른 일거리도 없으면 오후 5시경에는 아무 할 일도 없이 집에 있게 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엘제에게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특히 그녀가 콜라트와 사귀기 시작한 뒤부터는 더요. 혼자 극장에 가는 것도 혼자 사는 여자한테는 위험할 수 있고요. 가끔 교회에 앉아 있기도 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고 그곳이 조용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쓸데없이 말을 걸어오는데 일반 신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친구도 몇 명 있어요. 예를 들어 베르너 클로르머가 있어요. 내 폴스바겐은 그에게서 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과 클로프트에서 일하는 다른 종업원들도 친구죠. 하지만 혼자 와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교제를 하나하나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런 접촉을 가지려고 한다면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달리 표현하면 덮어놓고 무조건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황당하고 대개는 난감해지지요. 그래서 난 바로 차를 타고 라디오를 켜고는 달리지요. 언제나 국도로 빗속을 달립니다. 가로수가 있는 국도를 가장 좋아했어요. 가끔은 네덜란드나 벨기에까지 갔어요. 거기서 커피나 맥주를 마시고 돌아옵니다. 그래요, 당신이 물으니까 이제야 분명히 알겠네요. 얼마나 자주 그랬느냐고 물으신다면 한 달에 2~3번이라고 말하겠어요. 때로는 그보다 드물게, 때로는 더 자주 그랬는데 대개 몇 시간씩 걸려서 9시나 10시, 어떤 때는 밤 11시에나 파죽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혼자 사는 여자를 많이 아는데 그들은 저녁마다 혼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술을 마시거든요. 바이츠메네는 아무 코멘트 없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의 설명을 받아들였지만 그 미소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론해 낼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다. 그가 다시 두 손을 비볐다면 아마 카타리나 블룸의 진술로 자신의 추리 중 한 가지는 확인된 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거나 난감하게 느낀 것처럼 말이다. 블룸이 처음으로 내면의 깊은 곳에서 뭔가를 꺼내 보인 것 같았다. 그 밖에 다른 압수품들에 대한 설명도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4. 한 권의 앨범에는 인물 사진만 들어있었고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는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카타리나 블룸의 아버지 사진, 그는 병들고 불만에 가득 차 보였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그녀의 어머니 사진, 그녀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그녀 자신의 사진, 4살, 6살에 그녀 첫 영성체를 받는 10살의 그녀, 갓 결혼한 20살 신부인 그녀, 그녀의 남편, 게멜스 브로이히의 신부, 이웃들, 친척들, 엘제 볼터스하임의 다양한 사진들, 얼른 알아볼 수 없었던 중년 신사의 사진, 그는 상당히 생기 있어 보였는데 바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페너른 회계사로 밝혀졌다. 바이치메네의 추리와 관련될 법한 인물의 사진은 없었다. 5. 카타리나 브레틀로라는 이름과 결혼 전의 성 블룸이
기재된 여권과 관련해 여행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카타리나는 아팠을 때 며칠을 제외하고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여행을 떠나 본 적이 없고 언제나 일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페너른 씨나 블로르나 씨에게서 휴가비를 받기는 했지만 계속 일을 하거나 임시직을 얻어 일했다. 6. 낡은 프랄린의 상자. 내용물은 편지 몇 통, 그녀의 어머니, 오빠, 남편, 볼터사인 부인에게서 받은 편지로 모두 합쳐 한 다스도 되지 않았다. 어느 편지에도 그녀의 혐의와 관련해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 밖에 이 상자에는 독일군 상병 시절에 아버지와 타악기 연주단에 단복을 입은 남편의 모습을 담은 낡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었고 격언이 쓰여 있는 달력에서 찢어낸 종이 몇 장, 자기만의 요리법을 직접 써서 모아둔 꽤 두툼한 묶음, 그리고 소스 만들기에 쉐리주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라는 소책자가 들어 있었다. 7. 각종 자격증, 졸업증, 증서, 이혼 서류 일체, 그리고 그녀가 소유한 아파트와 관련하여 공증한 증명서들이 묶여 있는 서류철 하나. 8. 열쇠 꾸러미 3개, 그 사이 그녀 아파트 블로르나 씨와 히페르츠 씨의 집 열쇠와 여러 장롱 열쇠라는 것이 검토 확인되었다. 위에 제시된 물건들에서 어떤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고 조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 자동차 기름값과 주행 거리에 대한 카타리나 블룸의 설명이 아무 코멘트 없이 받아들여졌다. 바이츠맨에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브릴리언트 컷을 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루비 반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카타리나에게 내밀기 전에 옷소매에 문질러 반짝거리게 닦았던 걸로 보아 반지를 싸지도 않은 채 주머니에 넣어둔 모양이었다. 이 반지 잘 알고 있지요? 네. 그녀는 망설이거나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 반지 당신 거요? 네. 이 반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있소?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리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바이츠맨에는 친절하게 말했다. 우리가 반지 감정을 해보았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경찰서 전소, 감정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에게 부당하지 않도록 이 도시의 보석 전문가에게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반지는 8천에서 10,000마르크 상당의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걸 몰랐나요? 당신 말은 믿겠소. 그렇지만 당신이 어떻게 이 반지를 갖게 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어야겠소. 강도죄는 이미 확인되었고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한 범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런 반지는 결코 사사로운 것이 아니며 수백 킬로미터의 빗길을 몇 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처럼 사적이거나 내밀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대체 이 반지는 누가 준 거요? 괴텐이요? 아니면 방문한 신사요? 그것도 아니면 당신은 농담처럼 이렇게 불러도 된다면 숙녀 방문객인 당신은 수천 킬로미터의 빗길을 달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요? 어느 보석상에서 이 반지가 나왔는지 구입한 건지 훔친 건지 우리가 조사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난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싶소. 나도 당신이 직접 범죄에 가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당신이 너무 순진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소? 새치름하고 뻣뻣하다고까지 알려져 있고 지인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수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분위기가 난잡하다는 이유로 디스코텍에 가기를 꺼리고 남편이 측은된다는 이유로 이혼한 당신이 이 괴물 텐이라는 자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로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말할 수 있을 거요. 당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 거기서 아주 급속도로 말하자면 비밀스러운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설명하겠소? 당신은 그것을 뭐라 하겠소? 첫눈에 반한 사랑? 열애? 다정함? 거기에 혐의를 완전히 벗겨주지 못하는 아귀가 맞지 않는 점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모르겠소? 그것뿐만이 아니오. 그때 그는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커다란 흰색 편지 봉투를 꺼냈고 그 속에서 크림색 속지를 댄 상당히 사치스러워 보이는 보라색 보통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 빈 봉투를 당신의 침대 옆 탁자 서랍에서 이 반지와 함께 발견했소. 봉투에는 74년 2월 12일 오후 6시 뒤셀도르프역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고 수진인이 당신으로 되어 있소. 나 원참. 바이츠맨에는 이어서 계속 말했다. 당신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서 가끔 그를 방문하기도 하고 차를 몰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가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했다면 우리에게 말하시오. 그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오로지 괴텐과 관계되는 일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분명해진 사실은 카타리나가 그 반지를 알아봤지만 그 가치는 몰랐었다는 점과 여기서 다시 신사의 방문이라는 까다로운 화제가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자신의 평판에 흠집이 났다고 생각해서 다소 창피해했을까? 아니면 그녀가 이 사건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다른 누군가의 명예에 흠집이 났다고 생각했을까? 이번엔 그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을 뿐이다. 괴텐을 여자의 환심이나 얻으려 애쓰는 남자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 없어 보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반지를 괴테한테서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은 게 아닐까. 그녀는 조서 작성을 위해 진술할 때 여전히 침착했고 거의 온순해 보이기까지 했다. 맞아요. 볼터사인 부인 집에서 열렸던 댄스 파티에서 난 괴텐하고만 진심으로 춤을 추었고 그를 난생 처음 만났고 그의 성은 목요일 오전 경찰 신문을 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난 그가 아주 다정하다고 느꼈고 그건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밤 10시경 나는 볼터스 하인 부인의 집을 떠나고 루트비 괴텐과 함께 내 아파트로 왔어요. 보석의 출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어요. 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출처를 설명할 의무를 못 느끼겠어요. 내게 보여준 그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우편물 중 하나였던 게 분명합니다. 나는 이제 요식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광고물 하나가 발신자도 밝히지 않고 돈 꽤나 들여 꾸민 봉투에 넣어 발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설명할 길이 없군요. 하지만 한 가지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몇몇 요식업체는 기꺼이 품위 있는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녀가 하필 그날,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고 본인도 인정했듯이 그렇게 차를 몰고 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왜 그날은 전차를 타고 볼터사인 부인의 집에 갔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얼마나 술을 마시게 될지 몰랐고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게 더 안전할 거라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술을 많이 마시는지 혹은 이따금 취하기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으며 술에 취한 적은 딱 한 번. 그러니까 타악기 연주단의 사교 모임이 있던 날 저녁에 남편의 권유로 그 앞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을 때뿐이라고. 그때 마신 술은 레모네이드 맛이 나는 아니스 종류였다고 했다. 꽤 비싼 이 술은 취하게 만들기에 딱 좋다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고 한다. 그럼 그녀는 본래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 혹시 술을 많이 마시게 될까봐 걱정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그렇다면 그녀가 괴텐과 정기적으로 약속을 해온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는지, 다시 말해 그녀가 자신의 차가 필요하지 않고 그의 차로 집에 오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항의 내지는 이의를 제기받자 그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자신이 말한 그대로라고 했다. 그 후 딱 한 번 술에 잔뜩 취하고 싶은 기분이 든 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점심시간 이전에 한 가지가 더 해명되어야 했다. 왜 그녀는 저금 통장도 수표책도 없는가? 어딘가에 또 다른 계좌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스파카세의
계좌 외에 다른 계좌는 없다고 했다. 그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면 아무리 작은 액수라고 해도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을 상환하는데 즉각 사용한다고 했다. 대출 이자는 예금 이자보다 보통 거의 2배쯤 높고 일반 계좌에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수표 거래는 너무 비싸고 번거롭기 때문에 전기세와 전화 요금 등의 공과금, 생활비, 자동차 유지비는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했다.